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클레어 키건의 또 다른 소설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도 오른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클레어 키건은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역시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배우 킬리언 머피가 직접 주연과 제작을 맡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요. 소설의 배경은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하에 가톨릭 수녀원이 운영하며 불법적인 잔혹 행위를 저질렀던 막델라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 때 삼청 교육대를 연상시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막달레나 세탁소는 힘없는 여자가 대상이었다면 삼청 교육대는 주로 남자들이었죠. 클레어 키건의 소설이 보통 그렇듯이 이 소설도 매우 짧습니다. 한 110페이지 정도 될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1985년 아일랜드 작은 도시에 사는 빌 펄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접 배달도 하는 석탄 목재상입니다. 번역가가 첫 문단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해 클레어 키건의 조언까지 받아서 번역한 첫 문장으로 이 소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에 나무가 노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술한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펄렁은 빈 주먹으로 태어났다. 빈 주먹만도 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펄렁의 엄마는 16살 때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일꾼으로 일하던 중 임신을 했다. 미시즈 윌슨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내에서 몇 마일 떨어진 큰 집에 혼자 사는 개신교도였다. 펄렁 엄마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가족들은 외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미시즈 윌슨은 엄마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지내며 일할 수 있게 해줬다. 펄렁은 유아기를 주로 미시즈 윌슨 집 부엌에 있는 요람 안에서 보냈고 다음에는 커다란 유아차의 안전띠에 매인 채 수납장 옆 길쭉한 파란 주전자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냈다. 펄렁이 자라자 자식이 없는 미시즈 윌슨이 펄렁을 돌보며 잠 심부름도 시키고 글도 가르쳐 주었다. 학교에서 펄렁은 비웃음과 놀림을 당했다. 외투 뒤쪽이 침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집에서 자란 덕에 애들이 조금 봐주는 것도 없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두해 기술학교에 다니다가 석탄 야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금 펄렁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지금 자리로 올라갔다. 지금 펄렁은 아내 아일린과 딸 5과 함께 시내에 산다. 펄렁이 약혼하자 미시즈 윌슨이 자리 잡는 데 쓰라고 몇천 파운드를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시즈 윌슨이 돈을 준 까닭이 사실은 펄렁의 아버지가 미시즈 윌슨의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펄렁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결국 듣지 못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 그때 펄렁은 12살이었다. 이제 펄렁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가끔 펄렁은 딸들이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걸 보며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 가끔 펄렁은 아이린 곁에 누워 이런 작은 일들을 생각했다. 어떤 때는 종일 무거운 짐을 날랐거나 타이어가 펑크나서 길에서 시간을 버렸거나 비를 만나 흠뻑 젖었거나 한 날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 아이린이 곁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걸 느끼며 누워있다 보면 생각이 빙빙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혀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전자에 불을 올리고 차를 끓여야 했다. 모든 걸 다 잃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걸 펄렁은 알았다. 멀리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시내에서 시 외곽에서 운 없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어느 이른 아침 펄렁은 사제관 뒤쪽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고양이 밥그릇에 담긴 우유를 마시는 걸 봤다. 펄렁은 배달 다닐 때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데 어쩌다 가끔은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다. 1985년이었고 젊은이들이 런던, 보스턴, 뉴욕 등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었다.
찰스 호이 수상이 대처 수상과 북아일랜드 관련 협정을 맺었고 벨파스트의 연합주의자들은 더블린이 자기네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북을 치며 행진했다.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렁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멋진 노르웨이 가뭄비 나무가 광장에 섰고 그 옆에는 마을 구유와 색을 새로 칠한 예수 탄생 조각상이 있었다. 펄렁은 자기가 어렸을 때 최대한 정성을 들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나 아니면 농장에 그려진 500피스짜리 지구서 퍼즐을 받고 싶다고 편지를 썼던 일을 씁쓸하게 떠올렸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미시즈 윌슨이 가끔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실로 내려가 보니 벌써 난로불이 타고 있고 피리 아래 똑같은 녹색 종이로 싼 선물 꾸러미 3개가 있었다. 한 꾸러미 안에는 손톱 솔과 비누 한 장이 있었다. 또 하나는 보온 물주머니였는데 네드가 주는 선물이었다.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물했다. 그때 펄롱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가서 울었다. 산타도 아버지도 오지 않았다. 지구서 퍼즐도 없었다. 내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가끔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나이 많은 남자를 쳐다보면서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다. 동네 사람들 중에 분명 펄롱의 아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펄롱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미시즈 윌슨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저녁에 미시즈 윌슨 집을 찾아갈 때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 미시즈 윌슨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펄롱은 어느새 또 미시즈 윌슨 집에서 지내던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펄롱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또 레몬 냄새가 그 정든 옛 부엌에서 크리스마스 무렵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곧 펄롱은 정신을 다잡고는 한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각자에게 나날과 기회가 주어지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펄롱은 일어나서 전기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보온 물주머니에 넣을 물을 끓였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펄롱은 네드가 오래전 크리스마스에 선물해 주었던 보온 물주머니를 생각했다. 그 선물을 받고 실망하긴 했으나 그것 덕분에 밤마다 그대로도 오랫동안 따스함을 느꼈다. 그 해의 12월은 까마귀의 달이었다. 그런 까마귀 때는 처음이었다. 시 외곽에서 새까맣게 무리를 짓다가 시내로 들어와서는 길 위에서 걸어다니고 고개를 갸웃하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전망 좋은 자리에 뻔뻔하게 회를 들고 있다가 죽은 짐승에 달려들어 뜯어먹고 길에 뭐든 먹을 만해 보이는 게 있으면 장난스레 덮치고 밤이 되면 수녀원 주위에 있는 크고 오래된 나무에 자리를 잡았다. 강 건너 언덕 위에 있는 수녀원은 위풍당당한 건물이었다. 수녀원에서는 세탁소도 경험했는데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지만 세탁소는 평판이 좋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침대보 더미든 손수건 몇 장이든 거기로 보내면 새 것처럼 깨끗해져서 돌아온다고 했다. 그곳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직업학교에 있는 여자들은 알려진 것처럼 학생이 아니라 타락한 여자들이어서 교화를 받는 중이라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더러운 세탁물에서 얼룩을 씻어내면서 속죄하는 거라고 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이 그냥 모자 보호소라고 가난한 집에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가족이 미혼모를 그곳에 보내 숨기고 사생아로 태어난 아기는 부유한 미국인에게 입양시키거나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고 그렇게 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수녀들이 상당한 돈을 챙긴다고 그게 수녀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펄롱은 그런 말을 전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저녁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수녀원에 배달을 갔는데 현관에 아무도 없어서 박궁벽 쪽에 있는 석탄강을 지나 묵직한 문의 빗장을 열고 문을 밀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예쁜 과수원이 나왔다. 펄롱은 다시 나와 불이 켜진 작은 예배당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들 19명이
바닥에 엎드려서 구식 라벤더 광택제 통을 놓고 걸레로 둥근 모양을 그리며 죽어라고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눈에 흉측한 다래끼가 났고 또 다른 아이는 머리카락이 누군가 눈먼 사람이 커다란 가위로 벤 것처럼 엉망으로 깎여 있었다. 그 아이가 펄렁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강까지만 데려가 주세요. 그거면 돼요. 아니면 대문 밖으로만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디가 되었든 나는 데려갈 수 없어. 펄렁은 손을 들어 텅 빈 손바닥을 내보이며 말했다. 펄렁은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닫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며 최고 속도로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가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걸레질해서 마루에 윤을 내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다. 또 수녀를 따라 예배당에서 나올 때 과수원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문이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는 사실, 수녀원과 그 옆 세인트 마그렛 학교 사이에 있는 높은 담벼락 꼭대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 쭉 박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펄렁은 수녀원에서 본 것을 아일린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다가 어쩌다 말을 하게 됐는데 아일린은 몸을 일으켜 꼿꼿하게 앉더니 그런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거기 있는 여자애들도 몸을 덮이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딸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우리 딸들? 이 얘기가 우리 딸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세상에는 사고를 치는 여자들이 있어. 당신도 그건 잘 알겠지? 강한 타격은 아니었으나 그때까지 아이린과 같이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린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거 잘 지키고 사람들하고 척지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 우리 딸들이 그 애들이 겪는 일들을 겪을 일은 없어. 거기 있는 애들은 세상에 돌봐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애들 부모는 애들을 멋대로 풀어놨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른 척 등을 돌려버렸겠지.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심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만약 우리 애가 그중 하나라면 펄렁이 말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아이린이 다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미시즈 윌슨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안 들어? 펄렁이 아이린을 쳐다보았다. 그랬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펄렁이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을 때 하늘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고 흐릿한 별 몇 개가 떠 있었다. 길이 얼어서 미끄러웠고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보도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야적장 정문에 도착했는데 자물쇠가 성에로 덮여 꿈쩍 않는 걸 보고는 삶이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침대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펄렁이 자물쇠를 녹여 연 다음 정문을 활짝 열고 벽돌로 고정하자마자 바로 정신을 다잡고 다음 할 일을 생각했다. 트럭 시동이 안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키를 돌리자 엔진이 가동됐고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숨이 후하고 나왔다. 차가 수녀원에 가까워지면서 창문으로 비치는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펄렁은 마치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 앞을 지난 다음 후진으로 건물 옆을 따라 석탄광까지 가서 시동을 껐다. 펄렁이 트럭 뒤쪽 판을 내리고 석탄광 문을 열러 갔더니 빗장에 성에가 단단히 끼어 있었다. 자기는 마냥 문간에서 기다려야 하는 신세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아서 펄렁은 트럭으로 가서 손전등을 가져왔다. 창고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펄렁은 그 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룻밤 이상 거기 머물렀음을 알았다. 세상에, 펄렁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은 외투를 벗어주는 것뿐이었다. 딱해라, 어서 나가자. 겨우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데다가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는 걸 보고는 펄렁의 평림한 내면 한편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순간 펄렁은 얘가 거위가 덤볐던 날 예배당에서 봤던 그 아이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였다. 손전등을 아이 발에 비췄더니 석탄이 새까맣게 낀 긴 발톱이 눈에 들어와서 얼른 불을 껐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얼어붙은 잎사귀 몇 장이 자갈밭 위로 굴러간 다음 펄렁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현관문으로 데리고 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펄렁은 늘 그렇듯 그냥 꾸역꾸역 할 일을 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는 움찔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추운 현관 계단 위에서 기다렸다. 펄렁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사제관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데려갈까 고민했지만 아이는 너무나 작고 말이 없었고 또다시 펄렁의 평범한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펄렁은 다시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내 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배고플 텐데 누가 젖을 주죠? 아기가 있어? 14주 됐어요. 아기를 데려가 버렸는데 만약 여기 있다면 다시 젖을 먹이게 해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 펄렁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수녀 원장이 문을 활짝 열었다. 대체 어디 있었니? 내가 침대에 없는 걸 이제야 알았다. 불쌍한 것, 어서 들어와서 위층으로 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해. 얼어 죽겠다. 이 가엾은 애는 가끔 앞뒤 분간을 못해요. 어떻게 돌봐야 할지 난감하지요.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펄렁에게 말했다. 펄렁은 모자를 벗고 시키는 대로 수녀 원장을 따라 들어갔다. 거기 불가에 앉아 몸 좀 녹이겠어요? 수녀 원장이 펄렁에게 외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이해를 챙기고 차를 준비시킬게요. 딸이 5인가요? 6인가요? 5입니다, 원장님. 그때 수녀 원장이 일어나 차 주전자 뚜껑을 열고 찻잎을 저었다. 그렇긴 해도 섭섭하겠지요?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요. 저는 제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건 전혀 없습니다. 딸이라고 섭섭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도 딸이었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도 또 원장님 식구, 제 식구들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그때 석탄광에 있던 여자아이가 블라우스, 카디건, 주름치마를 입고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 수녀 원장은 한동안 한가롭게 뉴스나 다른 사소한 이야기들을 떠들다가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제 왜 석탄광에 들어갔는지 말해주겠니? 아이는 의자에서 얼어붙었다. 걔들이 절 숨겼어요, 원장님. 그냥 놀고 있었어요. 숨바꼭질이겠지. 내 나이에 숨바꼭질이라니. 놀이가 끝난 다음에 널 꺼내줄 생각은 안 했다니? 아이는 눈을 돌려 섬뜩한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왜 우는 거야? 그냥 실수잖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수녀 원장은 내내 방 안에 동상처럼 서 있던 젊은 수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애한테 뭐 좀 만들어 줄래? 그리고 오늘은 푹 쉬게 하고. 펄렁은 젊은 수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수녀 원장이 자기가 일어서길 바란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는 여기를 뜨고만 싶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기에서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차 다 드셨나요? 아니면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우리가 다 마셔버리는 게 낫겠네요. 펄렁은 고집스레 잔을 앞으로 내밀었다. 수녀 원장은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주머니 깊이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다.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건 크리스마스니까. 펄렁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었다. 수녀 원장이 펄렁을 부엌까지 안내했다. 석탄광에 있던 여자아이는 멍하니 식탁을 앞에 놓고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펄렁은 수녀 원장이 자기가 그냥 가기를 바란다는 걸 알았지만 걸음을 멈추고 여자아이 옆에 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니? 말만 하렴. 아이는 창문을 쳐다보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친절을 마주했을 때 그러듯이 이름이 뭔지 알려줄래? 세라 레드먼드요.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같구나. 레인지 앞에 있는 수녀가 헛기침을 하며 프라이팬을 거칠게 흔들었고 펄렁은 그게 아이에게 더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낸 신호임을 알아들었다.
펄롱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현관 계단에 서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일요일 오후 집에 돌아와 랩찹과 콜리플라워, 양파 소스로 식사를 한 다음 펄롱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고 레이번 스토브 앞에 앉아 딸들이 색종구를 걸고 장식을 달고 액자와 수납장에 호랑카시나무 열매를 다는 것을 보았다. 펄렁은 벌떡 일어나 석탄통을 광으로 가져가 무연탄을 채우고 장작을 가지고 들어왔고 빗자루를 집어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그거 지금 해야 해? 아이린이 말했다. 이제 케이크 장식하려는데. 펄렁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먼지, 흙, 호랑가시나무 잎, 솔잎을 스토브에 쏟아붓자 불이 확 타오르며 타다닥 소리를 냈다. 방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펄롱을 사로잡았고 펄롱은 홀로 낡은 옷을 입고 어두운 들판 위로 걸어가는 상상을 했다. 일기예보를 듣고 창밖으로 가르동 불빛을 보고 나자 펄롱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네드한테 가봐야겠어. 지금 안 가면 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펄롱은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오면서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왜 펄롱은 다른 남자들처럼 미사 마치고 맥주 한두 잔 마시면서 쉬고 즐기고 저녁 배부르게 먹고 불 켜서 신문을 보다가 잠들 수 없는 걸까? 여러 해 전 어느 일요일 미시즈 윌슨이 아직 살아있을 때 펄롱이 그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고 캐슬린이 아직 유아차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미시즈 윌슨은 집에 없었고 네드가 부엌 불가에서 흑맥주 한 병을 앞에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네드는 늘 그렇듯 펄롱을 반갑게 맞았고 곧 펄롱이 갓난아기 시절 이 집에 왔을 때 일을 회상하기 시작하더니 미시즈 윌슨이 날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요람 속 아기를 들여다보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지. 네드가 말했다. 너에 대해 함부로 말한 적도 없고 내 엄마를 심하게 부르지도 않았어. 그날 밤 펄렁은 늦게까지 남아 흑맥주 작은 병 2개를 마시고 결국 네드에게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냐고 물었다. 네드는 펄렁이 엄마가 말한 적은 없지만 펄렁이 태어나기 전 여름에 저택에 손님이 많았다고 했다. 윌슨 집안에 돈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영국에서 왔었다고, 잘난 사람들이었다고, 배를 빌려 배루강에 연어 낚시를 하러 갔었다고, 엄마가 그중 누군가의 품에 들어갔을지 누가 알겠냐고.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레드가 말했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잘 풀린 거지. 여기에서 잘 컸고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펄렁은 천천히 집 뒤쪽으로 차를 몰고 가 뒷마당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강한 애니스콧이 억양으로 인사를 했고 펄렁은 레드를 보러 왔다고 말했다. 여자는 레드는 이제 여기 안 산다고 보름도 더 전에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갔고 지금은 어느 집에선가 요양한다고 했다. 윌슨 댁 분들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됐습니다. 보니까 친척인 거 알겠네요. 닮았어요. 레드가 삼촌이에요? 펄롱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젓고는 여자 뒤쪽 부엌을 쳐다보았다. 바닥에 린놀륨이 깔려 있었다. 수납장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파란 주전자와 커다란 서빙용 접시가 있었다.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빌 펄롱이 들렀었다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고 전해주시겠어요? 그럴게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여자가 문을 닫자 펄렁은 표면이 반들반들 다른 화강 앞 디딤돌을 내려다보며 신발 바닥을 갈듯 그 위를 가로지르고는 고개를 돌려 어둑한 마당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둘러보았다. 마구간과 건초 헛간, 외양간, 말 여물통, 어릴 때 펄렁이 놀던 과손으로 나가는 연철 대문, 곡물 창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어머니가 쓰러져 세상을 뜬 돌길. 펄렁이 트럭에 올라타 문을 닫기 전에 마당불이 꺼졌고 공허함이 펄렁을 덮쳤다. 한동안 펄렁은 그대로 앉아 굴뚝 통풍감보다 더 높이 솟은 헐벗은 나무 우듬지, 바람에 움찔거리는 나뭇가지를 지켜보다가
갈색 조기로 손을 뻗어 민스파이 하나를 집어먹었다. 거의 반 시간 정도, 어쩌면 더 오래 그렇게 앉아서 여자가 한 말, 닮았다는 말을 곱씹어 보며 생각 속에서 불을 지폈다. 생판 남을 통해서 알게 되다니. 펄렁은 억지로 자동차 키에 손을 뻗어 시동을 걸었다. 다시 길로 나와 펄렁은 새로 생긴 걱정은 밀어놓고 수녀원에서 본 아이를 생각했다. 펄렁을 괴롭힌 것은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수녀 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펄렁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가디건 아래에서 저시세서 브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펄롱이 이렇게 일하고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케오 식당에서 회사 돈으로 먹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이미 다 나누어 주었고 펄롱은 일꾼들과 악수를 하고 계산을 하러 갔다.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밖에 나왔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없고 올해의 일은 다 마쳐서 등 뒤로 저 뒤로 넘겨버렸으니 한 군데 볼일을 보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덧 흩어져 사라졌다. 거의 가벼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전등이 켜진 시내로 가서 길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걸려있는 색색의 전구 아래로 걸었다. 조이스 가구점 앞에서 펄렁은 판매 중인 전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펄렁은 긴 의자 끝에 앉아 누군지 모르는 붉은 머리 남자와 남자를 많이 닮은 붉은 머리 남자아이 넷 다음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긴 의자에서 옆으로 이동한 펄렁은 거울 앞에 앉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보며 네드와 닮은 데가 있는지 찾았다. 닮은 데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했다. 어쩌면 윌슨의 집에 있던 여자가 둘이 친척이라고 여겨 닮았다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았고 펄렁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드가 심히 힘들어했던 것, 어머니와 네드가 늘 같이 미사에 가고 같이 식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을 생각하며 그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펄렁으로 하여금 자기가 더 나은 혈통 출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서 그 세월 내내 펄렁의 곁에서 변함없이 지켜보았던 네드의 행동이 바로 나날의 은총이 아니었나. 펄렁의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끈을 매주고 첫 면도기를 사주고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보기 어려운 걸까? 머리를 자르고 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눈이 쌓여 있었고 인도 위에 먼저 간 사람과 뒤따라온 사람의 발자국이 양쪽으로 뚜렷하면서도 또 그다지 뚜렷하지 않게 남아 있었다. 추위와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다. 펄렁은 왜 편안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아이리는 벌써 자정 미사 준비를 하면서 펄렁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거였다. 그러나 펄렁의 하루는 지금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펄렁은 불안한 걸음을 계속 옮겼다. 강 건너에 도착한 펄렁은 계속 걸어 언덕을 올라갔다. 어둠과 정막 속에서 수녀원 바깥쪽을 따라돌며 수녀원을 둘러보았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정문이 나오자 펄렁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다. 펄렁은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현관 앞을 쉽게 통과했다. 박공 벽으로 가서 석탄 광문으로 돌아가자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희한하게 싹 사라졌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왔다. 펄렁은 빗장을 당기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이름을 말했다.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세라. 펄렁은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진로를 따라 나와 언덕을 내려가 부잣집들을 지나 다리를 향해 갔다. 가는 길에 오래전부터 알고 거래해 온 사람들을 마주쳤다. 대부분 반갑게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으나 여자아이의 새까만 맨발을 보고 그 아이가 펄렁의 딸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자 태도가 바뀌었다. 길에서 만난 사람 누구도 세라에게 말을 걸거나 펄렁에게 어디로 데려가냐고 묻지 않았다. 펄렁은 말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최다한 상황을 넘기며 계속 갈 길을 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집이야.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 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펄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 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 소설의 실제 인물은 허구이지만 1996년에야 아일랜드의 마지막 막달레나 세탁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은폐, 강금, 강제 노역을 당한 여성과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초 모자 보호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18개 시설에서만 9,00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막달레나 세탁소에 대해 아무런 사죄의 뜻도 표명하지 않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앤다 케니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타락한 여성들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했으나 성매매 여성, 혼외 임신을 한 여성, 고아, 학대 피해자, 정신 이상자,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평판이 있는 여성, 심지어 외모가 아름다워서 남자들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젊은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이곳에 수용했고 교회의 묵인하에 착취했던 곳입니다. 책 뒷표지에 실린 서평 두 줄로 이 책의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불운의 출입구를 지나본 이는 안다. 안락과 몰락을 가르는 것은 더없이 연약한 경계임을.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